드디어 죽었네. 시어머니 최순자가 영정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동철이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기재 우리 거야. 평생 일 안 해도 되겠어. 남편 박준혁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경찰도 실족사로 봤어요. 걱정 없어요. 시어머니가 숫자를 확인했어요. 40억, 40억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관속이 아니라 복도 끝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요. 저는 빈소문을 향해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장례식인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야? 네, 서자 이지혜, 살아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지혜 35세입니다. 아버지는 대한산업 2차로 회장. 하지만 저는 적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서였고 저는 혼외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 출생신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살았어요. 중소기업 격리로 일했고 월급은 320만 원. 30대 초반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지혜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혼외자예요. 아버지는 대한산업 회장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서자입니다.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식 날 준혁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은반지에 작은 다이아몬드. 지혜야, 평생 끼고 있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준혁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아들, 반지 너무 싼 거 아냐? 회장 딸인데 다이아 좀 크게 하지.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큰 거 사줄게요. 지혜는 서자라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한 번도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집들이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들 사돈 회사 크다며? 재산 얼마나 돼? 수백억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혜가 받을 수 있나? 혼외자라 못 받지 않을까요? 아깝다, 진짜 아까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1년. 저는 시댁의 서자 며느리가 됐습니다. 지혜야, 너는 상 차리기만 해. 식사는 따로 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외자 딸이 제사상에 앉으면 조상님들이 노하셔. 명절마다 저는 부엌에서만 일했어요. 지혜야, 통장 내놔.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혼외 자식이라 우리 아들 창피하잖아. 보상해야지. 제 월급 320만 원은 매달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 손에 남는 건 10만 원뿐이었어요. 어느 날 대학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혜야, 오랜만에 만날까? 저는 기뻤습니다. 좋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며느리가 친구 만나서 뭐해? 시댁 일이나 해. 하지만 혼외자 며느리가 친구 만나서 우리 집안 험담하면 어떡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친구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자를 다 확인했으니까요. 지혜야, 애는 절대 낳지 마. 혼외자 며느리가 낳은 애가 우리 손주? 피가 더러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참으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어날 때부터 서자였다는 게 죄인가?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법은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준혁 씨가 언젠가 날 지켜줄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시댁을 방문했어요. 마당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혼외자도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받으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 뭐가? 월급도 다 가져가시고
명절 때도 저는 식사도 못하게 하시고 준혁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며느리한테 엄하셔. 하지만 저는 지혜야! 준혁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네가 서자라는 거 알고 결혼했잖아. 우리 부모님도 받아들이기 힘드셨어.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럼 당신은 제 편이에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내 남편이잖아.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참자. 내가 지켜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은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침실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불만이 많네요. 뭐? 서자 주제에 불만? 네, 진정시켰는데 계속 이러면 곤란할 것 같아요.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었다는 걸. 결혼 2년째 아버지 이철호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지만 빈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서자는 들어오지 마! 이복 오빠들이 막았습니다. 장례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지혜 씨, 회장님 유언장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이지혜 씨는 출생신고가 된 혼외자이시죠? 네. 그럼 법적으로 적자와 동일한 상속 비율을 갖습니다. 민법 제1008조와 제1009조에 명시돼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적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마침내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라 하여 상속 비율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입니다. 이철호 회장 재산 총 120억 원, 자녀 3명이 각각 40억씩 둔등 상속합니다. 망치가 탁 내려갔습니다. 이복 오빠들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해! 항소할 거야!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결은 확정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부정당했던 제가 법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에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지혜야, 법원 재판 결과 어떻게 됐어? 적자든 서자든 각각 동등하게 40억씩 나눠 갖는 것으로 판결났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40억? 시아버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억이면 우리 빚 5억 갚고도 35억 남네. 남편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대박이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지혜야, 이거 서명해. 재산관리 임자. 싫어요. 제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위임장 서명을 안 하네. 그럼 어떡해? 방법이 있긴 있어. 일주일 후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2층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저 애를 없애야 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드라이브 가자고 해. 북한산 뒷길. 거기 낭떠러지 있잖아. CCTV도 없고. 낭떠러지에서 밀면 10m는 넘어 한 번에 끝나. 경찰이 조사하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실족사로 보일 거야. 차 멀미로 밖에 나갔다가. 이번 주말 날씨 좋다고 가족 드라이브 가자고 해.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상속금 때문에 저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법이 나를 인정했다면 법으로 맞서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혜야,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법은 너를 지켜줄 거야. 다음 날 상속소송 변호사 김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위험해요.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 경찰과 함께 미행하겠습니다. 저는 며칠간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녹음, 살해 계획, 위임장 강요, 문자, 서명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법원 판결문 사본. 변호사가 추가 정보를 줬어요. 이지혜 씨, 박준혁 씨 가족. 5년 전 보험금 사기로 경찰 내사받은 기록이 있어요. 정말요? 네, 이번엔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증거 확보하고 이후 도청으로 추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이지혜 씨, 결혼 반지 좀 빌려주세요. 왜요? 작전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반지를 빼서 건넸습니다. 평생 끼고 있던 반지. 이제 이 반지가 그들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 가자. 드라이브 하기로 했어.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지혜야. 오늘 날씨 좋지? 드라이브 갈까? 저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제 가방 안에는 GPS 송신기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 미행 차량 2대가 500m 뒤에서 따라왔어요. 차는 북한산 방향으로 향했어요. 점점 외진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행 차량 한 대가 신호에 걸렸습니다. 가방 속 무전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이지혜 씨, GPS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산 쪽으로 들어가면 끊길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GPS가 끊기면 경찰이 못 찾을 수도 있어. 핸드폰 신호도 한 칸으로 떨어졌어요. 도로 왼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였어요. 가드레일도 없는 위험한 구간. 아래는 10m가 넘는 계곡, 바위와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이었어요. 지혜야, 참얼미 나면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와. 괜찮아요.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잠깐 나갔다 와. 시아버지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순간 차가 후진하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뒤로 밀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3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쾅! 우두득! 7m 지점, 첫 번째 소나무 가지가 제 몸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몸이 회전하며 두 번째 가지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굵은 가지에서 멈췄습니다.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도 금이 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졌다. 저 높이면 죽었을 거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자. 누가 볼라?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2분 후 미행 차량이 산길 모퉁이를 돌아 들어오자 시댁 차량이 갓 출발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지혜 씨, 7m 지점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생존 확인, 119 긴급 출동. 소방구조대가 로프를 타고 내려와 저를 구조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다행입니다. 중간에 나무에 걸리지 않고 바닥에 바로 떨어졌다면 두개골 골절로 즉사했을 겁니다. 좌측 팔 골절, 갈비뼈 3대 금, 두부 타박상, 2주 입원 후 일상 복귀 가능합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지혜 씨, 이제부터 작전입니다. 경찰서 조사실, 시댁 식구 3명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오늘 북한산 뒷길에 가셨죠? 네, 가족 드라이브 갔어요. 며느리 이지혜 씨는요? 참얼미로 밖에 나갔다가 실족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진술은 똑같았습니다. 48시간 후 현장 조사 결과 가드레일 없는 위험 구간이었고 일단 귀가 조치하되 출국 금지, 차량 위치 추적 부착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경찰이 이미 제 가방 녹음, 미행 차량 블랙박스 모두 확보했다는 걸, 그리고 법원 영장으로 통신 도청을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밤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혁 씨입니까? 부인 이지혜 씨가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어요?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고 부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이틀 후 남편과 시부모는 병원 영안실에 갔습니다. 침대에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경찰이 천을 걷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거즈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얼굴 좀 볼 수 있나요?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신원 확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안면 손상이 심해
유관 식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체 특징으로 1차 확인합니다. 유족분이 신고하신 신체 정보와 대조하겠습니다. 경찰이 체크리스트를 읽었어요. 신장 162cm, 체중 53kg,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 착용, 은반지에 작은 다이아. 시어머니가 시신손을 봤어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끼던 그 반지.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반지 봐, 지혜 거 맞잖아. 신장이랑 몸무게도 똑같아. 남편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제 아내 맞습니다. 경찰이 서류에 서명을 받았어요. 신원 확인 완료. 부검 후 일주일 내 시신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그들.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설치한 도청 장치. 모든 대화가 실시간 녹음됐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증거만 없애면 돼. 그날 입었던 옷이랑 신발 전부 태워버려. 차 블랙박스도 포맷했지?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40억 어떻게 나눌까? 준혁이가 배우자니까 자동 상속. 우리가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각자 13억. 13억이면 비도 갚고 8억 남네. 해외 계좌로 분산 송금하자. 추적 안 되게. 그들은 치킨을 시켜 먹으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3일장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저렴한 장례식장.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빈소 옆 작은 방에 모여 법원 판결문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내일 법원 가서 상속 서류 접수하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장례식인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귀신이야. 남편은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영안실에서 확인했는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섰어요. 확인했죠. 얼굴도 안 보고 반지만 보고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의료용 마네킹이었죠. 병원 협조로 부검대기 시신처럼 보이게 배치했어요. 반지와 신체 정보만 일치시켰죠. 반지는 미리 빼서 변호사 통해 경찰에게 줬고요. 저는 태블릿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1. 경찰 미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영상에는 북한산 뒷길,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 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살해 계획 녹음. 드라이브 가자고 해. 북한산 뒷길, 낭떠러지에서 밀면 한 번에 끝나. 3. 영안실 신원 확인 녹음. 반지 봐, 지혜 거 맞잖아. 신장이랑 몸무게도 똑같아. 확인했습니다. 제 아내 맞습니다. 4. 장례 후 증거인멸 대화. 그날 입었던 옷이랑 신발 전부 태워버려. 차 블랙박스도 포맷했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13억씩 나눠서 해외 계좌로 분산 송금하자. 경찰 도청 녹음이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 7명이 들어왔어요. 박준혁, 최순자, 박동철, 살인 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 상속 재산 편취,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례로 채워졌습니다. 뒤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변호사 김민수였습니다. 손에는 법원 결정문이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서울가정법원이 지정한 이지혜 씨의 상속재산 보전관리인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속재산 40억 원 전액, 법원 보호계좌로 이전 완료. 박준혁 일가의 재산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없어요. 저는 평생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어요.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었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4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징역 15년, 최순자 징역 12년, 박동철 징역 10년, 상속금 40억 원 전액 제 계좌로 이전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혼외자 차별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법원 판결문을 걸어두었어요. 출생신고된 혼외자는 적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 민법 제1008조, 제1009조. 첫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혼외자예요. 상속 못 받는다는데. 저는 벽에 판결문을 가리켰어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싸우면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를 지켜준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싸워서 여기 섰습니다. 억울함은 혼자 삼키면 그냥 묻히지만 끝까지 증명하면 결국 이긴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그 40억으로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 합니다.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